제가 그동안 스피치 강연 많이 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강연 끝나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 많다는 것, 결국 스피치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에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만 쏙쏙 모아서 요점 정리 개념의 영상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피치의 핵심 정보들이 나올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답이 비슷하니까 질문 모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무대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대 공포증 어떻게 극복하죠? 스피치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려요. 긴장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요 질문들은요, 대체로 이 발표를 앞둔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질문이 뭐가 있냐면, 발표할 때 긴장 안 하는 방법 없나요? 이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발표할 때 긴장은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긴장을 안 하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 긴장 안 하고 시험 잘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뭘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긴장 안 하고 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긴장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두려운 건 긴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싫은 거죠.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호흡이 가빨라진다든지, 말이 빨라져서 뭐 발음이 샌다든지,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땀이 뻘뻘 난다든지, 몸을 뭐 이렇게 흔든다든지, 이런 게 싫은 거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지, 긴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긴장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대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대의 공포증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일단 내가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빨라지고 할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아주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몸의 긴장감이 한결 편안한 상태로 변해요. 마음가짐이 편해진다고요.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표를 보면서 쟤 왜 저래? 이상해?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요. 그 대신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은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든지 혹은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이런 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을 연습하세요. 오프닝 1분을 자신 있게 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와, 나 지금 잘했어. 와, 나 지금 쩔었어. 너무 잘했어. 이게 스스로 압니다. 이 오프닝을 잘했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 자신감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표에 대해서 나의 올라간 자신감과 함께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반드시 잘해야 돼요. 그럼 이 오프닝 1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프닝 1분만 핸드폰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한두 번 해요. 아니에요. 10번, 20번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닝 1분을 핸드폰으로 연습하는 방법. 대본 준비했죠. 어떻게 발표할지 내용 정리했죠. 그 내용을 마치 내가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핸드폰 세워놓고 핸드폰이 청중이다, 핸드폰이 심사위원이다, 핸드폰이 교수님이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녹화한 영상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보여요. 이 부분은 멋있었고 이 부분은 별로 안 좋아 보였고 보입니다. 이걸 종이에 적어요. 좋아 보였던 거, 안 좋아 보였던 거. 그렇게 적기만 해도 그 다음 연습할 땐 안 좋아 보인다라고 표시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요. 그리고 좋아 보인다라고 표시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습할 때는 좋아 보였던 건 좀 더 좋아지고 안 좋아 보였던 건 줄겠죠. 그걸 또 확인하시고 종이에 적으시고 그 상태로 한 번 더 하시고 또 적고 또 한 번 하고 또 적고 또 한 번 하고 또 적고 이걸 20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표에 나가서 오프닝 1분이 떨릴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10번, 20번 했는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지금 여러분께서 그냥 걱정하시는 거일 뿐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면요, 무조건 됩니다. 저 이거 해서 안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할 말이 많아서 잘 정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을 전달하는 방법은 뭐죠? 청자를 집중시키는 말하기 방법은 뭡니까? 말의 정리가 안 될 때는 즉흥적인 상황에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두서없이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말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말에 핵심을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을 신뢰감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신뢰감 있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 땐 제가 해야 되는 말의 핵심 문장, 핵심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엔 3가지로 말한다. 이 방법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 주제는 보통 이유가 됐건 주장이 됐건 예시가 됐건 뭐가 됐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 파란색 마우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은 저의 상징과 같은 색이어서 좋고요. 또 다른 마우스와 다르게 정말 정확하게 네모난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모난 모양을 가진 마우스는 참 드물기 때문에 이런 독특함이 또 좋습니다. 또 하나, 이 납작하고 가벼워서 제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이 마우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한 소리예요. 이거 제가 미리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꽤나 논리적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 제가 3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가지라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마우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우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맨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체로 정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 외에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들 하나씩 한번 봅시다. 말하다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없죠. 여러분, 말하면요 실수합니다. 아니, 우리 살면서 실수 안 하나요? 심지어 그냥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넘어졌으면 거기 주저앉아서 그럼 평생 동안 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엉덩이 툭툭 털고 에이씨 그리고 다시 씩씩하게 갈 거잖아요. 말하다 실수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 실수하는 거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아요.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엔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러분, 중요한 발표를 하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면 어려운 질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그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발표가 중요하지 않은 발표라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누가 거기에 질문이나 하겠어요?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날라왔다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방법을 권했어요. 정 생각이 안 날 정도의 어려운 방법이라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초 정도만 생각했다가 정확하게 대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길 권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모 대기업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임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신입사원 면접 가서 어려운 질문하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방법이 짜증나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은 최대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 게 좋죠. 정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나의 임기응변이나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제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나왔군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즉시 떠오르는 생각으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리 생각을 해둔 이런 대답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나의 머리는 팽팽 돌면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의 속도는 어떤 게 좋은가? 말의 속도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어도 말의 속도는 말하는 동안에 절대로 일정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천천히 했다가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빨리 하기도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고 나의 평균적인 말하는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 그걸 대답해 드리자면 평균적인 말하는 속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녹화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게 촬영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속도로 말할 때 내가 제일 매력적인지, 내가 제일 신뢰감 가는지, 내가 제일 똑똑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정확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내 문장의 마지막 글자, 끝맺음 글자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너 뭐 먹을래? 난 돈가스 먹고 싶어. 돈가스 먹고 싶어. 어까지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 질문은 정말 재밌었어요. 발표 준비가 부족해서 다음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발표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되죠! 발표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발표 준비가 안 됐다면 망한 거 아닐까요? 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인가 잘 기억을 해서 발표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는 거의 공짜 밥을 먹고 싶다는 욕심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발표 준비를 잘 해야죠. 그리고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래요. 근거는 없지만 설득력이 강한 스피치, 혹은 근거는 있으나 설득력이 없는 스피치. 저는 스피치라면 근거는 없어도 설득력이 강한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자체가 설득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스피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소도 짓고 말하는 태도도 바꾸는 거고 발성 연습도 하고 발음 연습도 하고 태도도 고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근데 근거가 있는데 설득력이 없다? 뭐하러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저에게 가장 많이 왔던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말할 때 보통은 심플한 질문들을 주로 합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어요. 말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도 심플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요.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죠? 때로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책이에요. 말을 하는 건데 책이 왜 중요하냐, 책은 읽는 거 아니냐, 글 아니냐. 맞아요, 글이죠. 그런데 책이요, 본질이에요, 본질. 결국 말을 잘하려면 내 머리가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면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또 한번 고리타분한 얘기 할게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읽고 쓰기입니다. 읽는 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걸 쓰는 거는요, 타인의 생각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 방식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잘 이해가 돼야 잘 소화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소화해야 내가 그거를 표현해낼 수도 있어요. 읽고 쓰고 그걸 말하고, 이거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책을 읽는 것도 읽기였는데 이 두 번째에서 읽고 쓰기를 따로 얘기하는 거, 이것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책을 읽을 때는
지식과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책을 읽으라 라는 의미의 읽기였고요. 이 두 번째는 짧은 글이라도 읽고 소감을 쓰고 그 논리 전개를 익히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사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설 같은 걸 일단 봐요. 한 두세 번 같은 거를 두세 번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신문 사설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내용으로 주장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들고 있느냐, 이걸 잘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덮어요.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 거예요. 덮어버리고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내가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쓴 방식과 원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문의 사설을 쓴 기자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는데 나는 이걸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구나. 이 사람과 나는 이런 부분이 달랐구나. 달랐구나일 수도 있고요. 부족했구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런 A급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글쓰기를 거기에 맞춰서 나의 글쓰기 실력을 올려볼 수 있고, 그 논리적으로 나의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 나의 말하기를 하는 방식,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을 거기서 실력을 키워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언론인을 꿈꾸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해온 방식이고요. 언론사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건 사실 100% 해야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 글의 논리 전개 방식하고 원문의 논리 전개 방식 당연히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신문의 기사나 사설 놓고도 해보시고 영화 소개글로도 해보시고, 재미 들리면요 눈에 보이는 많은 글 가지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했을 때는 나의 발전을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6개월, 1년 시간이 쌓이죠.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시간과 세월과 그 생각들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할 때 역시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정과 또 여러분의 변화를 향한 진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당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